야담우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아주 기이한 물건 하나에 주목해보려 합니다. 바로 여인들의 머리카락 끝에 묶는 흔하디흔한 붉은 비단 댕기입니다. 하지만 이 댕기가 원한 서린 주인을 만나면 그 무엇보다 날카로운 칼날이 되고 질긴 포승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5년 전 한양 땅을 호령하던 조대감의 외아들 조명우를 파멸로 몰아넣은 것은 자객의 칼도 관가의 포졸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오직 그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붉은 댕기 하나였습니다. 명우는 그 댕기가 무서워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비단 타는 냄새와 함께 분명히 잿더미가 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지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명우의 머리맡엔 어김없이 그 붉은 댕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가 이번엔 댕기를 1000갈래 10,000갈래 찢어 깊은 땅 속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잠결에 목이 조여오는 서늘함에 눈을 떴을 때 그 찢어 발겼던 댕기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다시 하나로 이어져 그의 목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원혼이 깃든 물건이 산 자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 소름 끼치는 광경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체 이 댕기엔 어떤 사연이 맺혀 있기에 99칸 대저택의 권세를 단 석 달 만에 무너뜨린 것일까요? 한양 최고의 남봉꾼 조명우와 평양에서 온 절세의 기생 초에 그리고 15년간 어둠 속에 숨겨져 왔던 조대감 가문의 피비린내 나는 업보. 이제 그 댕기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때는 조선 성종 12년 가을 인왕산 자락에 자리 잡은 조대감의 기와집 담장 너머로 들어가 보시지요. 한양 도성 안북촌 인왕산 자락에는 웅장한 기와집 한 채가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99칸 대저택이라 불렀는데 실제로 세어보면 정확히 99칸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양 땅에서 손꼽히는 명당 자리에 세워진 그 집은 대문만 해도 세 사람이 팔을 벌려야 겨우 둘러쌀 수 있을 만큼 크고 웅장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늘 하인들이 도열해 있었는데 그 수만 해도 15명이 넘었고 넓은 마당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값비싼 괴석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어 이 집안의 재력을 한눈에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채에는 황금빛 글씨로 쓰인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당대 최고의 명필이 직접 쓴 글씨라고 했지요. 안채에는 명주 비단과 금은 보화가 넘쳐났고 곳간에는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마구간에는 천리마라 불리는 준마들이 여러 마리 매여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조대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평안도 관찰사를 거쳐 지금은 호조판서의 자리에까지 오른 당대 최고의 권세가였지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청렴결백한 선비라 칭송했고 임금님께서도 그를 아끼셨습니다. 조대감은 사람들 앞에서는 늘 검소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으며 백성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척했고 때때로 자신의 재산을 내어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한양 사람들은 그를 어진 대감님이라 불렀지요.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피비린내 나는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담장 안에서 조대감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금은보화를 세며 흐뭇해했고 자신이 빼앗은 땅의 문서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으며 자신의 권력으로 짓밟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며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의 시작에는 15년 전 평양에서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대감은 평안도 관찰사로 있었습니다. 평양에는 김판서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대대로 청렴한 선비 가문으로 이름이 높았던 김판서 댁은 비록 벼슬은 높지 않았으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은광 하나를 가지고 있어 재산만큼은 넉넉한 편이었지요. 그 은광에서 나오는 은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고 매년 엄청난 양의 은을 캐낼 수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그 은광을 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탐하는 정도였으나 날이 갈수록 그 욕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조대감은 생각했습니다. 저 은광만 손에 넣는다면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 재물로 한양의 권세가들에게 뇌물을 바쳐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며 자손 대대로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김판서는 워낙 청렴한 사람이라 뇌물로 유혹할 수도 없었고 겹박으로 빼앗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대감은 더 악독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도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쌩쌩 불고 개들조차 울음을 그친 그런 밤에 조대감은 가장 신뢰하는 신복 하나를 은밀히 불러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오늘 밤 김판서 댁에 몰래 들어가 영모 문서를 숨겨두어라. 뒤란 장독대 미치면 좋겠다. 내일 아침 일찍 포졸들을 보낼 터이니 절대 들키지 말고 일을 처리하도록. 신복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명을 받들었고 그날 밤 김판서 댁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 영모를 꾀한다는 증거가 몰래 심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막 트려는 시각에 포졸들이 김판서 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김판서는 대청마루에 앉아 막 아침 차를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포졸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와장창 깨졌고 그는 황급히 일어나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대체 무슨 연유로 관가의 포졸들이 이렇게 사람의 집에 들이닥치는 것이오? 나는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선비요. 포졸들의 우두머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김판서, 당신은 영모를 꾀한 죄로 체포한다. 순순히 따라오시오. 김판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모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평생 임금님께 충성을 다한 신하여 어찌 영모 같은 것을 꿈꾸겠소. 이것은 분명 누명이오. 분명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는 것이오. 하지만 포졸들은 이미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뒤란으로 달려가 장독대를 와장창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영모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있소. 영모를 꾀한 증거가 분명히 있지 않소. 이것을 보고도 부인하시겠소. 김판서는 그 문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오. 필체도 다르고 내용도 전혀 모르는 것이오.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꾸민 일이 분명하오. 제발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오. 나는 결백하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관찰사 조대감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으니까요. 김판서는 그 자리에서 결박당의 관가로 끌려갔고 그의 가족들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붙잡혔습니다. 관가에서는 가혹한 문초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초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 놈과 함께 영모를 꾀한 자들이 누구냐? 빨리 불어라. 그러면 죽음이라도 편히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김판서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소신은 결백하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음모이옵니다. 소신은 평생을 임금님께 충성을 다했사옵니다. 어찌 영모를 꾸미겠사옵니까? 하지만 조대감은 냉정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영모는 삼족을 멸하는 대역죄다. 한 놈도 남김없이 처리하라. 그렇게 김판서 일가 30여 명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남자들은 참수형을 당했고 여자들은 관비로 끌려갔으며 어린아이들조차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형장에 끌려가기 전 김판서는 하늘을 우러러 외쳤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시다. 이 억울한 원한은 반드시 갚아질 것이다. 조대감 내 놈도 언젠가는 이 고통을 100배로 갚게 될 것이다. 내 넋이 되어서라도 내 놈을 지옥으로 끌고 가리라. 하지만 그의 외침은 허공으로 흩어졌을 뿐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이 그 참극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겨우 3살이었던 김판서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유모가 그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뒷담을 넘어 도망친 것입니다. 보졸들의 횃불이 번쩍이고 칼이 번뜩이는 가운데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유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들킬 것이기에 유모는 아이의 입을 막으며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먼 곳까지 도망쳤고 마침내 작은 마을 하나에 숨어들어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3살짜리 계집아이 하나쯤이야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조대감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18살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모는 그 아이를 기생으로 키웠습니다. 왜 하필 기생이냐고요? 기생이 되어야만 한양으로 갈 수 있었고 한양에 가야만 원수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기생의 이름은 초이였습니다. 15년 동안 초이는 단 하루도 복수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유모는 그녀가 그를 깨우치자마자 집안의 내력을 모두 들려주었고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조대감이 얼마나 악독한 인간인지 낱낱이 일러주었습니다. 초이는 밤마다 아버지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맹세했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나이다. 조대감 일가를 반드시 멸문시켜 아버님의 한을 풀어드리겠나이다. 비록 소녀는 여자의 몸이오나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원수를 잊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초이는 평양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으로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한양의 만월각이라는 기생집에서 그녀를 초청했고 초이는 기꺼이 그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원수의 땅 한양으로 가는 것입니다.
초이가 한양으로 떠나는 날, 유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초희야 조심하거라. 조대감은 여우같이 교활한 자다. 절대 방심하지 말고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말아라. 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무, 걱정 마세요. 소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사옵니다. 그렇게 초이는 한양으로 올라왔고 만월각에서 때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대감의 외아들 조명우가 나타나기를, 그가 자신의 그물에 걸려들기를 말입니다. 조명우는 아비 조대감의 권세를 등에 업고 한양 땅을 제 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니는 인물이었습니다. 30을 코앞에 둔 나이였으나 아직 장가도 들지 않았고 날마다 기생집과 주막을 전전하며 주색 잡기에 빠져 살았지요. 그의 행실이 얼마나 남봉스러웠던지 한양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조대감 어르신은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어찌 저런 망나니 아들을 두셨을꼬. 하지만 아무도 감히 면전에서 그런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명우의 성질이 불같았고 한번 화를 내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10살 때는 하인의 아들과 싸움이 붙었다가 그 아이를 심하게 때려 평생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렸고 15때는 양반집 규수를 겁탈하려다 들켜서 오히려 그 집안의 영모제를 뒤집어 씌워 가산을 몰수하게 만들었으며 20살 때는 아버지가 시험관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쳐 과거에 급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농락한 기생이 몇 명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중 5명은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명우가 어느 가을밤 친구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가지다가 만월각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날따라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떠 있었고 찬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밤이었지요. 만월각 주인이 명우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날이 새로 온 기생이 있사옵니다. 평양에서 온 초이라는 기생인데 얼굴이 달빛처럼 곱고 재주가 뛰어나 선비들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명우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선비들도 함부로 못한다고. 그럼 한번 봐야겠군. 데려오게.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우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달빛 아래 핀 매화처럼 고운 자태였습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가 그녀의 몸에 우아하게 감겼고 맑은 샘물처럼 깊은 눈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으며 춘설처럼 하얀 피부는 촛불 아래서 더욱 빛났습니다. 명우는 지금껏 수많은 기생을 보아왔지만 이런 여인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명우의 마음을 흔든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도 맑은 그 어떤 것에도 굽히지 않는 눈빛이었지요. 대개의 기생들은 양반 나리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굽신거리며 비위를 맞추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초이는 달랐습니다. 공손하게 절은 올렸으나 눈빛만큼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명우를 또렷이 바라보았습니다. 명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묘한 정복욕이 솟아올랐지요. 저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저 당당한 눈빛을 무너뜨리고 싶다. 명우는 품에서 금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비녀에는 봉황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보석까지 박혀 있어 촛불 아래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 비녀가 마음에 드는가? 오늘 밤 나와 함께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도 얼마든지 주겠소. 비단도 주고 금은 보화도 주겠소. 어떠한가? 초이는 그 비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창호지를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으며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밤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초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종소리처럼 청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무언가, 절대 꺾이지 않는 의지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얻는 것이 옵니다. 소녀는 이미 정을 준 이가 있사옵니다. 비록 가난하오나 선비의 도를 지키며 학문에 정진하는 선비이옵니다. 나리께서 주시는 이 귀한 것들 참으로 감사하오나 소녀는 받을 수 없사옵니다. 그 순간 명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여자에게 거절당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한 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명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고 방 안의 공기도 함께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그 선비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는가? 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명우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낼 수 있소. 이 한양 땅에서 내가 알아내지 못하는 일이란 없으니까. 그날 밤 명우는 신복을 시켜 초이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초이가 정을 준 선비는 북촌 골목 안쪽 작은 초가에 사는 김진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양반집 서자 출신으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고 낮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이를 갈았습니다. 가난한 서자 주제에 감히 내가 원하는 여자를 차지하다니.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기생을 내 것으로 만들 방법은 간단하다. 저 선비만 없애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명우는 즉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관가에 돈을 쥐어주고 포졸 몇 명을 매수했으며 신복에게 명령하여 김진사의 집에 영모 문서를 몰래 숨겨두게 했습니다. 마치 15년 전 그의 아버지 조대감이 김판서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흘 후 새벽녘이었습니다. 동이 막 트려는 시각 김진사의 작은 초가에 관가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진사는 막 잠에서 깨어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문이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들이 칼을 빼들고 안으로 들이닥쳤고 김진사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마루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대체 무슨 연유로 관가의 포졸들이 이렇게 사람의 집에 들이닥치는 것이오?
포졸 우두머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진사 내놈은 영모를 꾀한 죄로 체포한다. 순순히 따라오너라. 김진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모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소인은 글만 읽는 선비일 뿐 영모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사옵니다. 이것은 분명 누명이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이미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고 뒤란 장독대를 뒤집어 그 밑에서 영모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여기에 있다. 영모를 꾀한 증거가 분명히 있지 않은가. 김진사는 그 문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소인이 쓴 것이 아니옵니다. 누군가 소인을 모함하려고 꾸민 일이 분명하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옵소서. 그의 홀어머니가 울며 불며 매달렸음에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죄가 없사옵니다. 평생을 책만 읽고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온 효자이옵니다. 제발 한 번만 살펴주시옵소서. 포졸들은 매정하게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물러서시오. 관가의 수사를 방해하면 같이 잡아가겠소. 김진사는 결박당한 채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길거리로 끌려가는 동안 그는 계속 외쳤습니다. 이것은 누명이옵니다. 소인은 결백하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옥에 갇힌 김진사는 곧바로 문초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과 함께 영모를 꾀한 자들이 누구냐? 빨리 불어라. 소인은 결백하옵니다. 영모 같은 것은 꿈에도 꾸지 않았사옵니다. 거짓말 말고 사실대로 불어라. 그래야 죽음이라도 편히 맞이할 것이다. 소인은 정말로 억울하옵니다. 문초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형리들이 곤장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곤장이 등을 내리쳤습니다. 김진사는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곤장이 이어졌습니다. 살갗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10대, 20대, 30대 곤장이 내리칠 때마다 그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김진사는 끝까지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결백하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물고문도 이어졌습니다. 코와 입을 물에 담그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김진사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초이를 떠올렸습니다. 초이 미안하오. 이렇게 당신을 두고 먼저 가게 되어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끝까지 결백을 지키겠소. 거짓으로 다른 일을 영모에 끌어들일 수는 없소. 그날 밤 김진사는 옥중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붉은 비단 댕기 하나였습니다. 초이가 그에게 준 것이었지요. 그는 그 댕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마지막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초이 나는 가오. 하지만 이 원한은 반드시 갚아지리다. 당신을 사랑했소.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꼭 부부의 연을 맺읍시다. 그리고 그날 밤 김진사는 그렇게 차갑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28의 젊은 나이에 아무 죄도 없이 사랑하는 이를 남겨둔 채 말입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초이는 즉시 만월각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조대감 댁을 향해 달렸고 대문 앞에 이르러서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때마침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지요. 초이는 하얀 눈 위에 엎드려 밤새도록 빌었습니다. 나리, 제발 선비만은 살려주소서. 소녀가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목숨을 걸고 나리를 섬기겠사옵니다. 그러니 부디 선비만은. 눈이 그녀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쌓여갔습니다. 옷이 젖어 얼어붙었고 손발은 감각을 잃어갔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명우가 대문을 나서다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오, 이게 누구요? 어제 그 기생이 아니요. 명우의 얼굴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살려주길 원하는가? 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나리,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명우는 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초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쾌감과 비뚤어진 욕망이 뒤섞여 있었고 입가에는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 같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앞에 엎드린 여인의 처참한 모습이 그를 더욱 흥분시켰지요. 하루 밤새 눈 속에 엎드려 있던 초이의 옷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하얗던 얼굴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올라 있었으며 떨리는 입술 사이로는 하얀 입김이 가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내 방으로 오너라. 그러면 내일 아침 김진사를 석방하도록 하겠다. 초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날 밤 초이는 조대감 댁 별채로 갔습니다. 명우는 술을 마시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초이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명우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그 순간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나리나리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옥에 갇힌 김진사가 오늘 밤 옥중에서 숨을 거두었사옵니다. 그 순간 초이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명우는 태연하게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안 됐군. 하하하. 초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명우는 처음부터 김진사를 살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농락하려 했을 뿐. 초희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습니다. 아니, 눈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명우가 말했습니다. 이미 죽었으니 이제 나와 함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초이가 품에서 비수를 꺼내 명우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명우가 겨우 피했습니다. 이 인연이 하인들이 달려들어 초이를 붙잡았습니다. 초이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죽여라. 나를 죽여라. 어차피 살아갈 이유가 없다. 하지만 명심하라. 조명우, 내 넋은 이 집의 기왓장 하나까지 지켜보리라. 내 놈이 잠들 때마다, 내 놈이 웃을 때마다 내 원혼이 내 뒤를 쫓으리라. 두고 보거라. 반드시 복수하리라. 명우가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이 초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초이는 조대감 댁 담장 밖 소나무 아래서 목을 맨 것처럼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진사가 준 붉은 비단 댕기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그녀의 시신을 발견하고 조대감에게 보고했습니다. 날이 기생이 소나무 아래서 목을 메어 죽었사옵니다. 조대감은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무 데나 묻어버려라. 기생 하나 죽은 것이 무엇이 대수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초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복수의 시작이라는 것을. 초이가 죽고 난 뒤 조대감의 집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자시가 되자 안방 천장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대감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인들을 불러 천장을 뜯어봤지만 먼지만 가득할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대감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더 처절하게 말입니다. 둘째 날 밤, 이번에는 명우의 방이었습니다. 분명히 태워버렸던 초이의 붉은 비단 댕기가 아침에 문고리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명우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누가 이것을 여기 걸어둔 것이냐. 하인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소인들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명우는 댕기를 다시 장작불에 집어던져 제가 될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또다시 같은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 명우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목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컥!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에는 붉은 비단 댕기가 감겨 있었습니다. 명우는 공포에 질려 댕기를 떼어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날이 무슨 일이시옵니까? 명우는 떨리는 손으로 댕기를 가리켰습니다. 저것이 제 목을 조였소. 하지만 하인들이 볼 때는 그냥 댕기일 뿐이었습니다. 넷째 날 밤, 명우의 방문에 핏빛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명우는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닦아도 글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날, 밤 침대 밑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통하다. 원통하다. 명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섯째 날, 밤 명우가 밥을 먹는데 그릇 안에서 붉은 댕기가 나왔습니다. 일곱째 날 밤, 베개를 베니 그 속에도 댕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우는 완전히 미쳐갔습니다. 술을 마셔도 무당을 불러도 소용없었습니다. 명우는 하루하루 야위어 갔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초이가 보였습니다. 붉은 댕기를 목에 감고 차갑게 웃는 초이. 한편 조대감도 이상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안방 천장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꿈에는 평양에서 죽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죽인 죄를 갚아라. 조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가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제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옵니까? 스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감 15년 전 평양에서 저지른 일을 기억하시옵니까? 조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판서 댁을 멸문시킨 일. 그 집안에 3살 난 딸이 하나 있었사옵니다. 유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지요. 그 아이가 바로 초이였사옵니다. 조대감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초이는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기생이 된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준비해온 것입니다. 김진사와의 사랑은 진짜였지만 그 사랑마저 조대감 부자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녀의 원한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조대감이 절에서 돌아온 그날 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우가 발광을 한 것입니다. 초이야, 초이야, 용서해다오. 그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허공을 향해 비는 신용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김진사를 죽인 것은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붉은 댕기를 목에 감은 여인, 차갑게 웃으며 다가오는 여인. 명우는 비명을 지르며 창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소나무를 올라갔습니다. 바로 초이가 목을 맨 그 소나무. 하인들이 급히 사다리를 가져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우는 스스로 목에 붉은 비단을 감고 나뭇가지에 몸을 던진 것입니다. 조대감이 달려왔을 때 아들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붉은 댕기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조대감이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명우야, 명우야. 하지만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조대감 댁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조대감은 아들의 죽음에 화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꿈에 초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초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양에서 죽인 김판서, 일가 30여 명이 모두 나타나 그를 책망했습니다. 우리를 죽인 죄를 어찌 갚을 것인가? 조대감은 미쳐갔습니다. 한 달 후, 조대감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대감이 죽던 날 밤, 담장 밖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 그 여인은 조대감 댁 대문 앞에 서서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 목소리는 바로 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초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은 척하며 명우를 공포에 떨게 만든 것입니다. 밤마다 댕기를 걸어두고 소리를 내고 명우를 미치게 만든 것은 모두 살아있는 초이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모의 도움을 받아 매일 밤 담장을 넘어 조대감 댁에 침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우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고 조대감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조대감과 명우가 죽자 조대감 댁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조대감이 평양에서 저지른 악행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판서 집안을 멸문시킨 일, 백성들의 세금을 횡령한 일, 토지 대장을 조작한 일, 모든 증거가 관가에 제출되었습니다. 누가 제출했을까요? 바로 초이였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증거를 모아왔던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조대감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그 가문을 영원히 역적으로 기록하라. 하루아침에 99칸 대저택은 관가에 넘어갔고 조대감 가문의 이름은 역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한양 땅에서 가장 화려했던 기와집은 이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만 무성한 폐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오만함이 불러온 처절한 종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초이는 조대감 댁 대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저택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공허함만이 그녀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 그녀가 느낀 것은 뜻밖에도 허무함이었습니다. 초이는 품에서 김진사의 위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이 위패를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위패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원수를 갚았소. 조대감도 명우도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오. 아버님의 한도 풀었고 당신의 억울함도 풀었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돌아오지 않는군요. 원수를 갚았으나 당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도 일가 30여 명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초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명우가 공포에 떨며 미쳐가는 모습을 볼 때, 조대감이 절망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쾌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 그 끝은 소금물처럼 짜고 쓸 뿐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가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보통 여인으로 살 수 있었던 삶,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 나이를 낳고 평범하게 늙어갈 수 있었던 미래,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복수를 위해 희생이 되었고, 복수를 위해 사랑하는 이를 잃었으며, 복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이는 김진사의 위패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그녀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초이는 눈 내리는 밤길을 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복수를 이룬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외롭게 찍혔다가 다시 눈에 덮여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초이는 점점 멀어져 갔고 그녀의 모습은 눈발 속으로 흐려져 갔습니다. 그 후 초이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평양으로 돌아가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절에 들어가 평생 참회하며 살았다고 하며, 어떤 이는 김진사의 무덤 옆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조대감 댁터에 가면 지금도 가을밤이 되면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은 하나같이 말한다고 합니다. 슬픈 울음이었다고. 하늘 푼 울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의 슬픈 울음이었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시는지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인연과 업보가 스쳐 지나갔을지 잠시 생각하게 됩니다. 조대감은 권력을 얻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죄가 결국 자신과 아들의 목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조명우는 오만함에 눈이 멀어 다른 이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간 것이지요. 그리고 초이는 정당한 복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의 끝에서 그녀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깊은 공허함이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으나 그 끝은 소금물처럼 짜고 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원수를 갚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도 함께 바쳐야 했습니다. 사람이 지은 업보는 그림자처럼 뒤를 쫓아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무리 달아나려 해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요 하늘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복수 또한 업보입니다. 정당한 복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남기는 상처는 복수하는 이의 가슴에도 깊이 새겨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며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알면서도 짓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조대감과 명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참혹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혹시 누군가의 마음에 못을 박지는 않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풀어야 할 것들을 풀어야 저 세상 가서도 편히 쉴 수 있는 법입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화해보다는 이해가 더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이처럼 복수로 응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실 일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이야기 너무 무겁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잠시나마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권세도 재물도 명예도 모두 덧없는 것입니다. 복수조차도 결국은 공허함만 남길 뿐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양심,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오늘 하루.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슴 속 무거운 짐들, 오늘 하루의 고단함, 이제 이 자리에 다 내려놓으시지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보다 조금 더 맑고
상쾌한 공기가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편안한 밤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기이하고도 정겨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밤을 찾아오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